저는 민주당의 맏며느리. 맏며느리. 네, 명추연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맹추연대 이런 건 맹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미애 표 개혁 이거를 맞짱 뜰 자신이 있으면 저하고 붙어야지 왜 자꾸 연대를 하려고 하나요? 맞짱들 거면 도전장을 가지고 와라. 와라. 아. 윤석열 전 총장 언제 백기를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부도덕해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지켜야 될 본분을 망각하고 그 직을 버리고 나와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계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손익계산 분기점을 지나가면서 이게 엄청 손해네 하면은 그냥 포기할 거예요. 야권은 이미 대체제를 찾았지 않나요? 입당식도 하고 그죠? 네. 근데 대체제도 워낙 스타일이 비슷해서 스타일이 달라야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원TV 기자 윤다혜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하며 여권 빅3 구도를 깨는 동시에 여야 주자 통틀어 지지율 4위까지 차지하는 등 주목받고 있는 분이 있죠. 추미애 후보님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후보님 그 출마 선언하신 지 이제 23일이 지났는데요. 네. 이후에 지금 지지율이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네. 벌써 이제 빅3 구도를 깨고 네. 3 안에 이제 진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세를 어떻게 보시나요? 추세는 추미애가 대세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판이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좀 내려가시고 또 이재명 후보가 좀 정체돼 있는 그래서 뻔한 구도에서 재미없다 하다가 야, 이 재밌어졌다. 저의 등판이 경선 흥행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관전하기 시작했고요. 유일하게 추미애 후보가 다시 평화, 다시 촛불 이렇게 꺼내니까 지지자들이 신이 났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속속 결집하고 있다. 추미애의 깃발로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미애 후보께서 나를 만들었다. 대표하실 때 네. 경기도지사 그 공천 때 뭐 이렇게 감사의 표현인 것 같은데 명추연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방선거를 압승한 당대표입니다. 이 지방선거에 출전한 분들은 다 제 손을 거쳐서 선거에 네. 영향을 주셨죠. 킹메이커. 예. 후보가 되셨고 공천장을 다 드렸죠. 그리고 또 전국을 제가 제 선거 이상으로 헌신하면서 다 지원 유세를 다녔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열심히 또 선거 지원 유세도 했고요. 아마도 뭐 명추연대 이런 말 만들기는 왜 생기냐 보면 이제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그냥 끌고 가다가 나중에 좀 엎어치기 해보겠다. 이렇게 계산한 분들이 갑자기 추미애가 등판했어요. 의외의 변수가 생겼네요. 좀 놀래가지고 이재명 반이재명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한 분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계산법이 안 맞으니까 그런 얘기를 일부러 지어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저는 만약에 여타의 후보들께서 정말 촛불 정신을 안 잊어버리시고 개혁 완수하겠다. 또 그런 자세를 보였다면 저도 사실 법무부 장관 하면서 엄청 큰 상처를 받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저도 좀 편안히 발 뻗고 쉬었으면 딱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개혁을 지금 중도 포기하면 결국 개혁 저항 세력에게 굴복하는 게 되잖아요. 온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했는데 그 염원을 그냥 시들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저 나름의 어떤 시대에 대한 헌신성을 가지고 출전을 한 거니까 뭐라고 뭐 이름을 갖다 붙이시던 맹추연대 이런 건 맹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굳이 뭐 네. 이 후보와의 연대를 뭐 염두에 둔 것이 아닌 그저 이렇게 뜻이 맞고 결이 맞는 후보와 이렇게 좀 티키타카를 하다 보니 그런 이름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죠. 오히려 추미애 표 개혁, 그건 진짜 개혁, 참개혁이에요.
순도 높은 참개혁인데 이거를 맞짱 뜰 자신이 있으면 저하고 붙어야지 왜 자꾸 연대를 하려고 하나요? 아, 정말 강하십니다. 네. 맞짱들 거면 도전장을 가지고 와라. 와라. 아. 네. 최근에 또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한 발언이 네.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낙연 후보와 네. 뭐 그런 공방을 주고받는 게 어떤 의중이 있으신 건지. 이낙연 후보께서 이제 초대 총리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총리로서는 대단히 안정감 있게 잘 하셨어요. 정말 뭐 그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네. 싶을 평가가 정도였어요. 좋았죠. 네네. 네, 그런데 당 대표는 안정감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 대표는 구전일을 도맡아 하는 데가 당인데 당이 우아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우아하셨다. 네네. 흙도 묻히시고 이렇게 좀 네. 굳은 일도 하셨으면 네, 네.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까지는 굳이 나오지 않았을 거다. 아니 일부러 공격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당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당 대표는 그때의 당원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를 참패를 했으면 제대로 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 그 점검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국 탓이다, 추윤 갈등 탓이다. 아니잖아요. 조국 탓, 추윤 갈등 탓은 보수 언론과 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당 말이 맞다라고 진단을 하면은 자기 점검을 못 하는 거죠. 네. 그 요새 이제 또 민주당 내에서 서로 적통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질 수 없잖아요. 무슨 생각이? 나도 내가 적통이다. 한마디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저는 민주당의 맏며느리. 네. 맏며느리. 네, 종갓집 맏며느리처럼 맏며느리가 집안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또 야무지고. 야무지게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적통이다 하면 저는 반갑죠. 왜냐하면 분열할 때 그 고통과 패배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걸 뼈아프게 잘 알기 때문에 모두 다 적통이다 그러면 저는 대환영이에요. 그런 자세를 촉구했었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민주당스러워야 된다 하는데 보겠습니다. 다 적통자라고 했으니 과연 적통자답게 계속 개혁하겠다 약속하고 그렇게 실천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후보님 하면 또 이제 추다르크를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꽁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후보님 보시기에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네. 언제 100기를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음. 네. 뭐 언제쯤이라고 시기를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우선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부도덕해요. 정치를 공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 정치는 길게 오래 갑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지켜야 될 본분을 망각하고 그 직을 버리고 나와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계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 지점을,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그냥 의욕 상실해서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동기 자체가 개인 출세를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손익계산 분기점을 지나가면서 이게 엄청 손해네 하면은 그냥 포기할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하락세가 야권에도 영향이 좀 될 거다. 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야권은 이미 대체제를 찾았지 않나요? 입당식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죠? 네. 근데 대체제도 워낙 스타일이 비슷해서 네. 스타일이 달라야 희망이라도 있을 건데 아까 먹어본 밥상이랑 새밥상이랑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면 국민이 나 그만 먹을래 하지 않을까요? 숟가락을 놓을 거다. 네, 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의 입당을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를 두고 감사원장직 수행이 애초에 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 지적이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성원전 수사를 감사원이 사실은 뭐 별 뚜렷한 뭐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그 수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받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이걸
마치 들이닥치듯이 속전속결로 음.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뭐 호들갑을 막 떠는 거예요. 엄청난 대형 무슨 비리 거학척결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원전 정책은 국민 공론 과정도 다 거쳤잖아요. 이제 거기에 무슨 고학이 가려져 있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걸 공무원들을 뭘 구속하고 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일각에서는 음. 법무장관을 지낸 후보님과도 또 같은 결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좀 나오고 있거든요. 나 그런 지적 못 들어봤는데.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것은 이런 거죠. 저도 법관 출신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는 한 10년 정도 법관을 하고 25년을 정치를 하고 있어요. 법률은 굉장히 섬세하게 깊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정치는 폭넓게, 이 넓고도 또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네. 정치예요. 그런데 이 법률가를 오래 하게 되면 검사나 뭐 판사를 오래 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의 법률 가지고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서 딱딱 맞춰서 이렇게 탁탁 잘라내고 재단을 하는 거예요. 재단사처럼 필요 없으면 탁 잘라내고 딱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이유가 없는 것이지. 네. 이 검사를 오래 했거나 또는 판사를 오래 했으면 정치의 무대에서는 그런 안목이 부족해서 그런 관료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내거나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서 앞으로 가자라고 하고 국민을 설득하거나 하기에는 대단히 부적격하고 부적합하다. 부적합함이 네, 네. 조금 있다. 많이 있죠. 심각하게 있죠. 그래서 그 최재형 감사원장님과 저는 다르다. 네, 법관이었다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다르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셨고요. 네, 네. 쭉 이렇게 지금 굵직한 역할들을 해오셨는데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요건 좀 후회가 남는다, 아쉽다 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지난 촛불 광장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막 나오시고 할 때 시민의 안전이 굉장히 우려가 됐어요. 근데 되게 질서정연하게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혼란스러우면 빌미를 주는 거죠. 그렇죠. 경찰한테 그렇죠. 공안을 이유로 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다든가 또는 군인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든가 군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친위 쿠데타 같은 게.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아주 질서정연하고 그런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들려서 제가 생각을 했어. 막 살들려 막 진짜 막 소름 돋는 그쵸? 거예요. 네. 겁나죠 나도. 그런데 최대의 스피커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그래서 바로 이제 회의에 원고에도 없는 말을 한 거죠. 보통은 준비된 원고가 있어요. 원고에 없는 말씀, 계엄령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거죠. 그때가 참 잘했다. 그때는 뭐 엄청 똥볼 찬다, 뭐 유언비어다, 뭐 야당 대표가 막말한다, 뭐 온갖 소리 다 했지만 심지어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비난을 했었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그 기무사에서 그런 준비했던 거 보면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큰일 났구나. 네. 선제 공격을 하신 셈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게 정치인 거죠. 후회되는 점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역시 이제 정치인이 그 시대의 흐름을 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주고 해야 되는 건데 자칫 그게 이제 당내의 어떤 입장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수석 최고위원이었었는데 당대표 이하 이제 다른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꺼냈어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렸죠. 탄핵하지 마시라. 지지층이 겹친다. 우리 대통령을 뽑아준 그 지지자들이 우리 새천년 민주당의 지지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지층인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DJ가 누누이 말씀했다. 근데 이제 DJ가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으니 찬성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압박을 막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실수한 것이 가장 후회되는 거죠. 그러면 후보님 네.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지금 4년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참 잘 보고 계신다. 어느 언론 하나 안 도와주잖아요. 최근까지도 뭐
방역에 대한 문제만 하더라도 방역 초기부터 록다운 없이 봉쇄하지 않고 해낸 유일한 나라임에도 왜 중국하고는 뭐가 어떠니 하면서 이념에 가두려고 하고 뭐 방역 실패한 것처럼 하고 그리고 최근에 G7에 대통령이 초청받아서 이제 가셔서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하고 이제 양자회동을 거의 대기 순번을 기다리다시피 할 정도로 대통령 인기도 높았고 나라의 국격도 굉장히 높아졌으나 어떤 국내 언론도 제대로 그 보도를 안 해줬죠.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비교적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대통령에 대해서 굳건하게 지지를 해주고 계시고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건 대통령께서도 솔직하게 인정도 하시고 뼈아프게 안타깝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민생에 대한 자세는 굉장히 절실한 자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다음 정권도 그런 사회 대개혁을 약속한 정당으로서 또 그 정당의 대표를 지낸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이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역사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마지막 질문. 대선 경선에 임하는 마지막으로 임하는 각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위대하십니다. 정치인이 정치의 그 본령을 망각한 채로 부패했을 때, 국정을 농단했을 때 촛불을 하나 들고 생업도 포기한 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추위도 이겨내시고 광장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그런 절절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지막 개혁, 검찰 개혁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끝장을 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 개혁이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또 개혁 저항도 만만치 않고요. 우리 사회의 특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 기득권 저항 세력이 간단하게 승복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의 저항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또 시간도 걸릴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촛불 광장의 중심에서 또 개혁,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제가 있으면서 그 시대 과제, 시대 사명을 다 완수하려고 마음의 무장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촛불 개혁 완수의 적임자 취미의 깃발을 함께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